실무상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터져요. 자, 여러분, 이 성년 후견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조금 본인이 재산이 있는 경우예요. 본인이 자산가인 경우입니다. 자산가거나 또는 그래도 좀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돈이 눈에 보이니까 장난을 하거나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친인척이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왔고 많이 고령화되어 있죠. 이미.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사실 어린아이들을 찾기가 오히려 기해지고 중장년층, 노년층이 어찌 보면은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거하고 노인 요양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할 법적인 부분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사실 2013년경 이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해서 좀 특별히 좀 다른 제도를 뒀었는데 2013년경에 법이 개정돼서 성년 후견 제도가 완전히 대폭 도입되었고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도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은 사례와 기준들이 정립되어 있고 홍보도 많이 돼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 성년 후견이라는 게 뭐고 성년 후견이라든가 성년 후견 개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이 있으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이 이루어지는 어떤 성년 후견적 상황은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연세가 드시고 가장 이제 많은 게 치매, 노령이라는 게 일반적인 고령의 노령이라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로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돼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질병, 노령, 장애였잖아요. 자, 장애나 질병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게 조현병 같은 정신병. 그러니까 아프거나 연세가 많이 들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저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태죠. 이런 사람이 뭔가 은행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카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분실해서 다시 발급받는다거나 기존 대출이 있어서 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각종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연금 신청을 하러 가거나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할 게 있어서 매도용 인감을띠로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소송을 할 일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거나 소송을 당해서 그 소송에 대응하려고 할 때 자, 이럴 때 그 해당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는 눈으로 봅니다. 민원인을 보니까 민원인이 이상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제가 못 해드려요. 이거 법원에 가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문 가져오시고 해당 업무는 추후에 성년 후견인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선생님께 해드리면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건을 의뢰인이 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의사고 감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의뢰인분께서 약간 좀 치매기가 있다거나 정서적인 정신적 불안증이 있다 그러면 저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년 후견을 먼저 하셔가지고 성년 후견인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이거 뭐가 필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상 이렇게 질병, 노령, 장애, 기타 사유로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가지고 사무처리를 못한다. 이런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가정법원이 심리를 해서 이거는 성년 후견 개시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심리를 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년 후견인까지 직권으로 선임하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년 후견인은 그분이 이제 본인이 못하니까 대신 해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자가 법정 후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에 걸린 본인이 뭘 못해. 그러니까 선임된 성년 후견인이 그 업무 처리를 대신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자격 제한이 있나, 무슨 요건이 있고 무슨 일을 하나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인의 자격은 법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성년 후견이 될 수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사람만 성년 후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사실은 친인척이나 가족 중에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게 조금 잘 안 되면 제3자인 변호사, 뭐 교수, 법무사, 뭐 이렇게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하기로 하는데, 현재 실무상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터져요. 자, 여러분, 이 성년 후견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들은 대부분은 그래도 조금 본인이 재산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성년 후견을 게시를 해서 성년 후견 선임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고가 터지는 경우에 대부분은 본인이 자산가인 경우입니다. 자산가거나 또는 그래도 좀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돈이 눈에 보이니까 장난을 하거나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친인척이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사 형사상 수많은 법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아무래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우상향으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통해서 성년 후견인을 이렇게 좀 부탁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도 유념하셔야 되고, 법이나 이런 절차를 잘 몰라서 뭐 가족이니까 별일 없겠지, 내가 뭐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누구를 알아보냐, 변호사는 뭐 그럼 믿냐, 믿을 수 있냐, 돈만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년 후견인 보수라는 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 법원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뭐 변호사가 많이 청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면은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성년 후견인은 자격 요건은 없지만 결격 사연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 그다음에 회생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이미 피후견인하고 성년 후견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부모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소송 중이야. 근데 자식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을 미성년자로 선임할 수도 없고, 파산된 사람, 회생 파산한 사람 할 수도 없고, 형 집행 중인 그런 어떤 범죄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명백한 소송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었던 사람은 성년 후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어딘가에 뜰 텐데, 성년 후견 개시 신청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청구 취지나 이런 첨부 서류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